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대의 히어로를 꿈꾸는 막강 변호사들의 솔직담백 토크쇼 로벤져스 제4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벤져스 진행자 지은혜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했던 얘기들 풀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권리금 그것을 알려주마. 그 권리금이 지금까지는 어떤 법률에도 규정된 바가 없었는데 올해 5월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에 들어와서 그동안 임차인들이 임대인들한테 그 권리금 떼이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으셨잖아요. 그것을 많은 막고. 경우요. 네. 그렇군요. 오늘 한풀이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간단히 뉴스 화면을 뉴스K의 뉴스 화면 간단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인구 30%가 자영업자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치면은 인구 5천만, 2천만이 자영업자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민생 주체입니다. 민생 경제 주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 세입자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때 권리금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손님 많은 가게를 권리금 없이 빼앗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9월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거의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관습적으로 세입자들 사이에 주고받던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이 개정안이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며 나아가 개정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제정 당시부터 독소 조항으로 지목돼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폐기되지 않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임차 보증금 기준액으로 이 기준 미만의 임차 계약에만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영세 세입자를 우선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 임차료의 100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4억 미만인 계약만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4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인 계약은 환산보증금이 5억 원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아무리 보호장치를 강화해도 적용 대상이 적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률을 9% 미만으로 규제하는 제도도 세입자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리액션 전문. 여기 뉴스 화면을 보면은 이 여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구의 30%, 2천만 명이 자영업자다. 그런데 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4억 원 이하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계약갱신 5년을 다 하더라도 뭐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가라고 하면 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 보호하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4억 이하의 그 소액 임차인들한테만 보호해주냐. 사실상 뭐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법이 족쇄처럼 그 사용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런 그 피켓도 있죠. 건물주의 권세가 조물주 이상인 걸 몰라본 죄. 뭐 건물주의 권리금 강탈 행위를 중단하라. 한미이셔가지고 그 국회 앞에 가서 족쇄 시위를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이해합니다, 저는 그 마음.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이라는 내용을 좀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끊임없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이 입법이 안 되다가 올 5월에 네. 비로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자리를 잡아서 단골도 많이 만들고 영업 노하우도 쌓고 자기가 영업을 잘하다 주변에 막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많이 노리잖아요. 이런 어떤 영업 시설이라든가 영업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 그리고 그 상가의 어떤 신용에 따라 영업상의 이득이 막 높아.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확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내가 윗돈을 주고서라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유무형 가치를 이제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권리금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장사 잘 되는 곳을 누군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그럼 내가 돈 얼마 더 얹혀줄게 라고 사용했던 금액이 이제 권리금이라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시설 같은 이런 시설 권리금이 있고요. 또 영업 노하우, 또 뭐 거래처가 어디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영업 권리금, 그 다음에 건물 위치가 너무 좋은, 목이 좋은 곳이면은 그걸 바닥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법으로 이게 입법이 안 된 건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네.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입법이 안 됐을까요?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만 제가 권리금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외국에는 그 이런 제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있는데, 네. 용어가 없을 뿐이지 굿윌이라고 해서 네. 그 임차인이 형성한 어떤 재산적 가치 그거를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개념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선진국가에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그럼 거긴 또 법제화가 되어 있나요? 이런 법제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판례상으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제서야? 권리금이 꼭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논란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권리금을 인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산정하실 거예요, 그 권리금을? 근데 물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권리금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중에는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나 없이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분쟁이 너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권리금이 있으면 임차인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어차피 권리금을 줘야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대료를 높이는 거다. 사유재산이잖아요. 네. 임차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소유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임대인하고 계약을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권리금 그 수수 계약을 인정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내 부동산인데 내 마음대로 임차인을 고를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소유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그런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내 임차인을 마음대로 골라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이 사람이 데려오면 내가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이제 모 일대에 진짜 수십 년간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상권을 형성을 했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본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한류 때문에 그다음에 뭐 중국인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고 정말 현대화된 대규모 쇼핑몰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갱신도 안 하고 재계약 안 하고 내보내려고 하면 자기네들 뭐 기업 이미지도 떨어지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굉장히 두꺼운 서류를 각 상인한테 사인을 받아요. 근데 이 상인들을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 계약갱신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계약갱신 서류인가 보다 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 수많은 서류 중에 한 장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는데 나갈 때 권리금이나 뭐 다른 민형사상 아무런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 그거를 합의서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두꺼운 서류를 상인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갱신이 됐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
그 기업을 믿은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두꺼운 서류를 만드는 데는 아마 법무법인이 뒤에서 그런 전략을 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결과로 대부분의 상인들이 권리금을 쫓겨났어요? 못 받고, 그렇죠.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거 너무 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안별로 네. 뭐 소송에서 다뤄야 하겠지만, 일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합의서에 자기가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주장이 얼마나 이제 법원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봐야 될 사안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건물주 혹은 대기업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권을 보호를 하면서 남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시행되고 있는 법이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임차인들한테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 소개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을 낸 것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실 임차인 분들도 있지만, 이 법조항을 또 잘 뜯어서 활용을 하고 이용할 임대인도 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아시는 것으로 우리 방송 포인트가 잡히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인들이 어떻게 그 임차인들을 강탈해 왔는지 법에 쓰여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 이거 지금까지 많이 하던 거잖아요. 그거 못 하고요. 그 임차인이 늘 이렇게 주선해 왔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권리금을 수수하는 그런 행위들. 너무 흔하게 본 일이라 그런 걸 많이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또 받기까지 하는 네. 그런 그 행위는 못 해요. 이분들 잘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임대인의 가장 그 약탈적 행위 중에 못하는 행위가, 임차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 조세나 공과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임차인이 신규 지금 임차인하고 네. 권리금 그 수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도 못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항으로 정할 정도니까 제가 정말 익숙하게 많이 보던 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별다른 이유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무조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권리금을 받겠어요?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의 어떤 양도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 그런 행위도, 거절하는 행위도 모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그런 전통적인 유형의 행위라고 봐서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이 거절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그런 조항들을 이제 설정을 했죠. 근데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요,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하고 앞으로 이 친구 데려왔을 때 약정했던 그 권리금 있잖아요. 그것 중에 낮은 금원으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권리금을 뭐 8천만 원 수수하기로 했는데 실제 그 가게에서 존재하는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둘 중에 낮은 것으로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있죠. 그 평가 기준은 누가 그거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금 그 평가를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어요. 개정된 부분에서 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권리금 부분을도 이제 4억을, 환산 보증금 4억을 초과해도 권리금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4억이라는 게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내가 2억에 월세 300을 준다. 그러면은 월세 300만 원이 3억의 보증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이죠. 5억이죠. 하지만 이 개정이 되면서 이 5억이더라도 이 권리금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보증금하고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할 때마다 이번에 좀 물가도 올라오고 했으니까 보증금 올립시다 이렇게 네. 할 수 있잖아요. 월세도 올립시다 할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4억 미만의 서울을 기준으로 4억 미만의 어떤 환산 보증금을 가진 경우에는 9%까지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증액 청구.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상은 못 소액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억을 초과하는 네. 건물을 권리금은 보호를 해주는데 이 증감 청구의 보호 대상이 안 돼요. 아, 그럼 9% 예를 들어 100%도 올릴 수 있나요? 그렇죠. 오.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게 네. 딱 제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규정한 10조의 4에 보면 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권리금 행사를 회수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봤거든요. 그럼 현저히 고액이 얼마야?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실제로 사건을 봐야지 알지 현저히 고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정될 당시에도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럼 현저히라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개념이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300만 원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 시세가 그러니까 5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월세가. 근데 집주인이 나는 한 600, 700 받을 거야. 그러면 그게 현저히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새로 임차인 데려와서 계약을 시키려고 해도 저 사람은 700 낼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새로 데려온 임차인이 차임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계약 체결을 안 한다고. 뒤집어서 말하면 권리금을 박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고민들을 하실 것 같고 임대인들은 4억 미만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 최초 체결 시에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어떤 특약사항을 넣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는 그 사인 간의 계약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넣어도 사실은 권리금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아마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임의대로 뭔가 이런 규정을 넣어서 그러니까 계약했을 권리금을 경우에 뭐 인정하지 네. 않겠다든지 일종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권리금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은 나는 임차를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예. 네. 왜냐면은 기존에 권리금이 있는 점포로 들어가는 경우는 비어있는 점포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오해하는 될 수 있다고 건데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갔으면 나올 때 1억을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보증금이죠. 그건 보증금이고 권리금은 1억을 줬던 100억을 줬던 간에 자기가 나올 때 형성한 그 권리금을 뒤에 오는 신규 임차인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권리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방금 우리 그 캡틴 코리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을 전혀 주고 가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마지막 그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내가 이 가게에 100억의 가치를 주었다고 하면 100억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좋은데 이 권리금이 양날의 칼인 거예요. 자기가 100억을 주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권리금의 형성 시세, 아까 지금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설, 바닥, 영업 권리금을 5억도 안 된다 그러면 5억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임차인 이런 경우는 나중에 괜히 권리금만 주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이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는. 사실은 권리금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일종의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리스크를 부담하고 수익도 내가 갖는다는 거고 맞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때 경제 상황이 좋았고 근데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가 투자 원금을 손실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것까지 법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계약 종료 지났는 다음에 이 사람 해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뭐 1억을 주고 거기 들어갔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그 권리를 그 1억 권리만큼의 그걸 못 지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래서 다음 들어올 사람은 3개월 안에 못 구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럼 그냥 나와야 되는 그냥 거예요. 나와야 뭐 나와야 되는 아무 거죠. 보호도 없이. 그리고 계약 조심해야 되는 게 갱신 내라면 계속 갱신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지금 그걸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데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갱신 요구를 계속해서 5년까지만 네. 갱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까지는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계속 2년 계약하고 보통 1년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상가들 하잖아요. 네. 만약에 권리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갱신할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5년을 채우고 5년째 되는 해에 잘 돼가지고 권리금을 챙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1년을 연장해줬어요, 건물주가. 연장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가게를 비웠어요. 비우고 그냥 계속 갱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그 법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네. 그 비영리 상태로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를 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네. 임대인이 한 네. 경우에는 이 권리금을 보호를 안 해주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월세를 비영리가 내면서. 아니죠. 네. 그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되게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근데 거기 백화점에 한 칸이 없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몫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건물 전체 이미지가 하락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권리금 보호에서 대규모 점포 권리금 보호는 제외가 됐습니다. 네? 네,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사실 이 영업시설, 영업노하 이런 게 사실 임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개인적인 어떤 유무형의 가치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재래시장이 들어갑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지금 들어가요. 대규모 점포하고 준규모 점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재래시장은 화날라 그래. 영세업자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게 상황이 안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뭐 대규모 정말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 거기는 진짜 임대인이 그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재래시장까지 그게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좀 뭐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시장이라는 게 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 어떤 권리가 어떤 유무형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고려 차원에서 아니면은 절충 차원에서 그렇게 됐을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변화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2002년에 제정이 됐고 그 법 제정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도 오래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 법 제정될 때 법조인들이나 법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존중돼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이에요. 민법의 근본 원리기도 해요. 법하시는 분들이 인정이 없으시네요. 아니 근데 그게 양날의 칼 말씀하셨는데 어떤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이 강하게 규율하면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소유권자인데 이렇게 뭐 구속사항도 많고 내가 지켜야 될 의무도 많다고 생각을 하면 임차인을 안 들이거나 계약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좀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면서 소유권도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권리금 부분이 분명히 헌법소원도 들어갈 것 같고요. 법률 소유자 제정도.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나는 1층을 현재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좀 고품 뭐 기품 있는 분위기 있는 곳으로 난 임대를 계속 주고 싶은데 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어디서 어떤 유흥업소를 하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력도 다 되고 권리금 나 이 사람한테 받을 테니까 계약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 이게 현저하게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할지 안 할지가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법률적 분쟁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제 5년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권을 형성하는데 5년이면 상권 형성해서 내가 재미 좀 볼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쫓겨나야 되니까 죽서서 개주는 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5년에 대해서도 입법할 때 얘기가 많았었고. 네, 10년으로 하자, 네. 뭐. 그쵸, 뭐. 20년으로 외국, 하자, 뭐 뭐. 독일,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에서 20년 보장을 하고, 제가 볼 때도 상권을 형성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자한 것만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 캡틴 코리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그 핫 이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분이 뭐 노숙자라든지 그래서 네. 그 앞으로 임대료를 전혀 지급할 가망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한다. 그래도 내가 거절을 못 하느냐?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커피숍 하고 있는 느닷없이 유흥업소 사람을 데려와서 거액의 권리금을 수수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라고 한다. 그럴 때 거절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법에는 아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가 지금 애매하게 된 거예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집에 유흥업소를 드리고 싶겠어요. 처음에 되게 예쁘고 좋은 커피숍 하다가 갑자기 그런 거 하면 싫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분명한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분명한데 그 외에 다른 분쟁이 엄청나게 미국에도 많이 분쟁이 그럼 뭐 발생하고 있고. 유흥업소는 아니다고 치더라도 뭐 커피숍을 하는데 커피숍은 문방구가 들어온다. 뭐 이런 건 어떠냐? 네. 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한 건물에 예를 들어 2층에 옷가게가 있어요. 근데 1층에서 원래는 뭐 커피숍을 하다가 갑자기 1층에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또 옷가게를 하겠대요. 같은 업종을 네, 하겠다. 같은 업종. 그런 경우는 또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것도 이제 네.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가의 업종 제한 규정을 상가 규약으로 다 적혀 있어요. 상가는 업종이 겹치면은 아무래도 상권이 서로 네. 겹치니까 업종을 이렇게 구별하기로 다 서로 규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런 그 권리금 수수와 관련한 권리금 방해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오는데 그런 그 규약을 이유로 그 새로운 그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임대인이 거부한다. 그러면 그 규약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법원에 가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꼼꼼하게 알고서는 계약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대항력이라든가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권한, 권리금 보호 다 해주는데 이것도 계약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정이 안 됐어요. 손을 못 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임대차를 계약하시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한테 최초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네. 피해 사례가 있었잖아요. 워낙에 많습니다. 이게 재건축하는지 그러니까요. 철거하는지 모르고 뭐 한 두세 달 전에 들어갔는데 맞아요. 근데 철거할 거니까 나가라. 근데 그거는 이미 그 건물주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준 건 그러니까 사기로 네. 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이제 어떤 보면 불법 행위를 구성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저는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임차인 입장에서 5년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철거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특약사항에 어느 정도 적어놓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거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 건물주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약서를 뭐 다시 쓰고 그러니까 그게 그럴 대항력 문제죠. 예, 그럴 경우에도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은 그 새로운 소유주가 전 그 소유주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그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네. 그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그거 거는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A에서 B로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임차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 플러스 그것을 그 4억 이하에만 인정을 하다가 네. 지금은 아예 전부 다 풀어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저기 핵심적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대항력이 4억 이하에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대항력은 2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사실상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춰준 거예요. 대항력을 얘는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다행이네요. 그리고 권리금 그 회수 기회도 이제 보장을 해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왜 홍대에서도 일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 건축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재건축으로 다 쫓아내고 그런 건 아예 보호를 전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기죄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는 재건축하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해서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정말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다 하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장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세요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걸로 보거든요. 판단하기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건물이 안전성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했던 것이라면 아마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재건축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면 법원에서 내가 손해본 권리금을 다 인정을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어느 점포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점포에 하자가 없는지는 들어가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개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권리금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나가야 되니까 사람이 보러 왔을 때 손님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권리금 사기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재건축 대상인지,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최대한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중개인 얘기도 들어봐서 정보 수집을 해서 그거를 좀 예방을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주인 말만 믿고 들어가면 사실 자기 과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권리금을 100% 손해배상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재건축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중개인 입장에서는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 갱신 시 5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재건축 같은 법령에 의한 경우라면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 홍대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리서치해본 바로 문제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을 한 다음에, 그때는 뭐 재건축하겠다 얘기를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재건축할 임대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뭐 연예인들 요번에 뭐 사건도 그런 경우가 사실 생긴 거, 연예인 당사자가 그런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건물을 샀던 것 뿐인데 그 전 임대인과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어쩌면은 뭐 가해자인 것처럼 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나는 재건축 절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저는 사기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재건축 또는 철거를 하는 것이 예상됐다면 그거를 얘기 안 하는 게 소극적 기망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형사법상의 기망을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민법상의 사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리금 자체가 보호되기는 어렵겠지만 손해가 본 만큼의 손해배상,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거 자체가 문제죠. 민형사상으로 그런 경우에는 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기서 계속 그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뿐인 것이고, 금전적인 배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진전을 해보면, 아까 반드시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부동산인데
신규 임차인하고 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법에도 그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의 양도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그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내가 어떤 그 임차인이 왔는데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랑 계약 안 하고 네. 그 사람 권리금도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그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뭐 바퍼 시설을 만든다든지 네. 뭐 비영리 사단법인에 그냥 무료로 전세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 실제로 뒷돈을 받지 않겠느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그러면 여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침마다 가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지금 돈 받았냐 이렇게. 뭐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냐.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건물주 논란이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 관리 감독자 눈을 속일 필요도 없이 내가 뭐 권리금이 진짜 뭐 10억, 20억, 몇 억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공치지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네. 다시 또 권리금 받아서 또 그 업종을 하면 되지 라는 지금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기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입법 과정에서 다투었거든요. 목이 좋은 데면 더 심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이나 뭐 6개월 정도로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 정도로 하면 임대인이 좀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월세 3년 동안 월세를 못 못 받죠. 받다가 3년 후에 왕창 벌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그런 기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간이 현재 1년 6월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앞으로 나중에 시행을 해보고 늘어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뭐 꼭 악용된다고 볼 수만도 없는 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지은혜 씨가 어떤 빌딩 소유자로 생각해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꿈 같네요. 근데 계속 네. 커피숍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신규 임차인을 데려올 거 아니겠어요? 이 임차인이 나가면 또 다른 임차인.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는 커피숍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 내가 그럼 죽을 때까지 여기는 커피숍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근데 이 1년 6개월을 진짜 실질적으로 진실이 비영리로 유지할 정도로 그 권리금이 큰 어떤 대상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 같은데 뭐 한 1,000만 원 하나요? 비싼데? 전 잘 몰라서 시세를. 1,000만 원보다 훨씬 비싸요. 제가 훨씬 비싸요? 기사를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 사무실에 있는 강남대로에 한 평당 권리금이 아니 임차료요. 임차료가? 예. 왜냐면 임차료를 1년 6개월 동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그렇죠. 말씀하신 월세를 거죠. 말씀하세요. 월세 네. 1,0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데 그러니까 많아요. 1,000만 원이면은 임대인은 1억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이니까 1억 8천만 원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잘 나가는 동네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막 하여튼 상권이 다 죽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살려 그죠. 놓기 시작하는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리금은 커지지만 월세는 사실 적은 금액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지금 그 기사가 있긴 하네요. 평균 임대료 수준이 명동이 14억 3천만 원 정도고, 강남대로가 9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청담동이 5억 8천만 원. 어떤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기준이 보증금. 뭐에서 보증금이요? 보증금. 그러니까 평수가 있잖아요. 뭐 평균이라고 지금 그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해화동에는 뭐 5억 2,900만 원. 되게 비슷한 평수들의 가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큰 규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생각보다 비싸네요. 월세가 정말 비싸요. 권리금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강남대로가 한 평에 권리금이 800만 원. 그러니까 33제곱미터 10평짜리 그 소형 점포를 넘겨받으려면은 임대료 주고 8천만 원 정도를 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게를 했었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가게를 안 네. 해봐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 예전에 이제 아시던 분이 큰 가게를 하셨었는데 거기 상권을 정말 많이 살려놨어요. 종로에서 하셨었거든요, 음식점을.
상권을 정말 많이 살렸는데 갑자기 월세를 그때는 좀 옛날이에요. 한 8년 전? 월세를 예를 들면 한 달에 200을 내던 걸 그 월세를 갑자기 500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내겠다. 그리고 이제 갱신할 때쯤에 설마 그냥 쫓아내기 하겠어? 그리고 이제 뭔가 인지상정 같은 느낌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날 철거팀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텐데. 그날 뜯어봤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쫓겨났어요. 그 환산보증금 이상이었던 모양이죠. 그 당시 과거에. 그 정확한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그냥 그대로 쫓겨나고 아무것도 못 받고 나왔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많이 구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분은 부자셔서 괜찮긴 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산보증금 4억이 초과되면 보증금 얼마든지 뻥튀기 할 수 있습니다. 더 달라고. 1,000만 원 받던 거 5천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새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임대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 너무 뻥튀기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해놓고 있지만 이 계약 갱신 기간 동안에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가 500만 원 받던 거 상권이 좋아졌으니까 나 이거 5천만 원 받아야겠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임대인들이 만약에 500만 원짜리 임대를 올 때는 적정한 가격이고 그죠? 어느 정도 그 시세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인들도 그 점포가 비면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좋은 어떤 월세 잘 내는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어차피 들어가실 때 굳이 임대인한테 말 안 하신 한 번쯤 우리 이거 5년 동안 우리 차임은 나는 낮춰달라고 안 할 테니까 임대인도 한 10% 안쪽으로만 요구하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한번 의사를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그만이니까요. 왜냐면은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갑자기 홍대 같은 경우처럼 갑자기 막 너무 상권이 좋아지면 10배 뭐 100배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구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특약사항에 써야죠. 근데 그게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특약사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그 4억 이상이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죠. 그 안정해놨을 뿐인 거죠. 안정해놨을 뿐인 것이지. 그럼 지정하면 그렇죠. 사인간에 지정하면 분명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임대인이 만약에 정당한 그 임차권의 양도를 거절해서 그런 방해 행위를 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의 그 시효가 있어요. 시효.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러면 1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형성된 그 권리금하고 앞으로 자기가 그 데리고 왔던 사람들 간의 임대료 수준을 비교해서 낮은 거를 손해배상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법에는 지금 어떤 게 되어 있냐면 그 새로 오는 임차인에 관한 어떤 정보를 임대인한테 그 제공하도록 그렇게 임차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으로서 이 사람이 자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뭐 5년 계약을 하든 2년 계약을 하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력이 없으면 그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보 제공을 소홀히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돼서 자기가 받아야 할 배상금에서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좀 잘 데려오시고 일단은. 임차인까지 다 그거 세세한 걸 알고 데려와야 돼요. 신규 임차인을 좀 잘 데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그 임대인한테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네요, 장사하기. 이런 게 사실은 임대인하고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나중엔 결국은 피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로수길에서 뭐 이태원 경리단길, 뭐 연남동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핫한 플레이스가 바뀌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초기에 상권을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걸 확 올려서 초기에 그 만들었던 그 개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싹 쫓겨나고 뭐 대형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사실 값비싼 돈을 내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 더 이상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핫한 플레이스가 옮겨가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상권이 형성이 돼서 거기가 활성화되면
그게 황금을 낳는 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키워서 자기가 황금알을 받아 먹는 게 낫지 사전에 배를 갈라서 죽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어리석은 욕심이 많은 생각이죠. 거죠. 이게 임차인이 형성한 거니까 임차인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내 거다. 근데 이제 이 법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임대인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었고, 그거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에서 그 무형의 어떤 가치, 임차인이 이룩한 무형의 가치를 보호해주고 그걸 재산권으로 소유권보다도 좀 더 보호해주겠다고 선언한 거의 최초의 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법학자들은 굉장히 쇼킹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그 법에서 이런 무형의 가치, 그것도 채권자에 불과하거든요. 물권자도 아닌 채권자가 그 물권자인 소유권자에 대항해서 이런 권리의 회수를 네. 보호받았다.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아까 주의해야 할 게 그런 점도 자세히 임대인한테 알려주어야 네.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또 손해배상 책임도 받을 수 있다고 드렸는데,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방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수수를 하지 못하고, 야, 네가 데려온 애들이랑은 앞으로 저기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차인이 조금 간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한 5분 남았거든요. 임차인이 뭐 네. 3기 이상의 그 월세를 연체한다든지, 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고의로 중대하게 파손하고 있다든지, 동의 없이 막 전대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뭐 당연히 이 데려온 사람이랑 계약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하고, 네. 또 정보도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의 회수를 보장받으라, 이런 취지인 거죠. 내용상으로. 조금 아쉬운 게 5년이 아니고 10년 정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이 권리금 제도가 들어오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좀 연장해 주려는 그런 그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권리금이 계속 뭐 이렇게 수수되고 이러고, 쓸데없이 그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계속 계약을 5년마다 해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한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이번 개정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하고 사회적 약자층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어떤 유정자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의지는 좀 보이는, 저는 앞으로 부작용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 논리거든요. 그죠? 나는 더 비싼 돈을 들어갈게 라고 하는 시장 논리인데, 이거를 법으로 우선 누르겠다는 것이죠. 일종의. 근데 뭐 그것의 입법 취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선은 개정이 될 수 있었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분명히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고, 그걸 얼마나 연착륙 시키는데 연착륙 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만능 해결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법이 어느 면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유언 서지도 있고 앞으로 운영할 때 문제는 많겠지만, 이게 그냥 내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제도라는 합의가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끝으로 뭐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면, 네.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법의 내용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기 일생 동안 꼭 알아야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임대인도 알고, 정확하게 임차인도 알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기 의무를 다하고, 이래야만 이 사회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고, 그게 사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묘하게 지금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지금 조금 씁쓸한 게요. 그런 걸 잘 알 수 있을 만큼 먹고 사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걸 공부해서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빠르게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먹고 사는데 너무 집중하지 그러면 않아도 다시 되는.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셔도 네. 돼요. 네. 변호사들 친구를 사귀세요. 저 친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까 네. 차라리 그렇게 네.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오늘 뭔가 저는 이런 거 되게 답답했었는데 오늘 진짜 로벤져스 같으세요. 히어로 느낌. 네, 오늘 저희 이제 시간 다 됐고요. 로벤져스 4화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서 네. 다음 주에도 궁금한 사항들 혹시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같이 얘기해보고 싶으신 것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세 분 이제 인사드리면서 저희 로벤져스 4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